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이 동영상을 자녀분과 부모님께서 같이 시청해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진솔한 대화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까담에게 큰 힘이 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지금 현재 12월 23일 새벽 1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있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성적표를 받으실 텐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까담과 냉정히 분석해서 전략을 세우신 다음에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평가원에서 고맙게도 수능 성적 관련 공식 데이터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약속드린 것처럼 데이터 하나하나를 까담이 꼼꼼히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가채점 데이터 분석 내용이 거의 맞았기 때문에 다소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각 과목별 또 등급 간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 드릴 것이고 탐구 관련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니 저하고 끝까지 같이 강의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능시험 직후에 평가원을 포함한 많은 기관 또는 유튜버 분들께서 쉬웠다고 예측한 것이 빗나갔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수능 난이도라는 건 애시당초 예측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틀렸다 할지라도 욕하지 않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희망하면서 각 과목별로 살펴보기 전에 21학년도 수능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번 시험에서 수능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상승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문계보다는 자연계 난이도가 높아진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어와 수학의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생과계로 과탐과 사탐에서도 나름대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과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생원과 지원의 난이도가 상당히 애매했었고, 그리고 사탐의 경우도 1등급 학생의 숫자의 변동폭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영어 1등급의 숫자는 증가를 했었고 수학나가 평이하게 나왔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반영 요소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국어가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능 난이도는 상승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아울러 이런 것에 뒷받침되는 증거로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능 만점자 수가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수능 만점자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인원수를 보면 작년에 15명이었지만 올해는 6명으로 줄어들었고 고3은 3명, 재수생은 3명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 중에 6명 중에 사탐은 3명, 과탐은 3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평가원에서의 발표는 이분들이 수리나를 3명 이렇게 지원했는지는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근데 만점자의 경우는 보통 이게 수리나 수리가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나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보면 이번에 수능 난이도는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울러 수능 응시 인원의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건 하나 조심하실 게 있는데 평가원에서 발표한 거는 32명으로 발표를 하셨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봤는데 32명으로 발표를 하셨지만 평가원에서 발표한 서류와 그 다음에 유튜브 상의 밑에 있는 거기에 보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결시율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퍼센테이지보다는 실제로 줄은 인원수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약 6만 2천 명 정도가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인원수가 감소한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능의 등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의 증가로 인해서 재수생과 고3 현역 학생의 공부의 수준 차이가 심화되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평가원의 발표에서는 실제로 통계자료 100분위를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땐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그럴 수 있지만 상위권이나 극상위권은 재수생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나마 좋은 소식은 정시인원이 살짝 증가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논술의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정시인원이 증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수능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는 인원이 감소해서 이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점도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요거겠죠. 상위권과 극상위권은 이번에 변별력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상위권과 극상위권 학생들은 지원 가능 대학이 어느 정도 선별하는 데 쉽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반면에 극상위권을 제외한 조금 낮은 상위권 학생들부터 중하위권 학생들은 하향 지원세가 뚜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 모험대학을 지원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전체적인 입시 시장에서 하향 지원 성향이 뚜렷해져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모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어 과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서 3개년치를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019학년도 국어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이 시험 문제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면 난이도를 쉽게 판단할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학년도 그리고 21학년도 수능 만점자의 표준 점수를 보면 150점이었는데 비록 150점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는 표준 점수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9학년도 만점자의 비율은 0.03%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0.04%가 돼서 만점자의 비율도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1등급의 전체 구성 비율이 줄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응시 인원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100분위만 보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숫자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대는 24,000명 정도가 1등급이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18,000명 정도 되었고 2등급의 숫자는 33,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9,000명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2019년도하고 비교하셔도 어느 정도 인원수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국어시험을 만약 잘 본 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모험 지원을 하려면 다른 과목에서 등급 간 표준 점수 차이를 생각해보고 모험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따라서 시험을 단순히 등급 컷만 몇 점이냐 확인하는 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급 간 표준 점수 차이를 보셔도 어려웠던 해하고 표준 점수 차이가 거의 유사하게 가거나 더 벌어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21학년도 시험은 어렵게 출제된 것이 맞았고 등급 간 표준 점수 차이가 실제로 벌어진 것도 맞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시면 국어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됐고 등급 간 표준 점수 차가 증가했기 때문에 만약 이번 국어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대단히 큰 혜택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국어 점수가 높다 그러면 100분위보다는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을 선별하셔서 국어에서 얻는 이점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정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어쨌든 국어도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학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학은 자연계에서 등급 간 표준 점수 차가
벌어졌습니다. 조금 이따 뒤에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등급간 표준 점수 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수학의 표준 점수가 떨어진 학생이라면 선생님, 국어에서 잘 본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수학의 모자란 표준 점수를 커버쳐서 모험 지원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전략을 구사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올해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이유는 설명드렸죠. 국어의 좋은 점수를 다른 과목에 반영을 시키려면 그 못 본 과목에서의 등급간 표준 점수 차이가 적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끝나고 나셔서 빨리 정식 컨설팅 시리즈의 등급간 표준 점수 차이를 활용해서 왜 모험 지원을 하는가에 대한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거기서 구체적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자연계는 등급간 표준 점수 차가 커졌기 때문에 이 국어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커버 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험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문계는 수학 등급간 표준 점수 차가 줄어들었죠. 어느 정도 평이하게 출제가 됐으니까 따라서 수학의 표준 점수가 낮은 학생이다. 그렇다면 국어 점수를 잘 받았으면 이 점수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험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극상위권 예를 들어서 스카이 상경계열이나 글로벌 관련과는 예외가 될 겁니다. 얘기 드렸죠. 극상위권은 워낙 점수가 촘촘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조심을 하시고 어쨌든 그 극상위권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어느 정도 모험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어 점수를 못 받았다. 그런데 수학의 표준 점수를 잘 받았다. 그렇다면 이 점수로 국어의 모자란 점수를 어느 정도 보완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계산이 돌아가시겠죠. 성균관대처럼 국어가 반영 비율이 적은 대학을 골라서 수학의 이점은 극대화시키고 국어의 피해는 극소화시키는 전략을 짜신다면 어느 정도 모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과의 얘기는 좀 달라지죠. 문과는 국어 점수가 나쁜 상황에서 수학의 표준 점수가 좋다 할지라도 등급간 점수차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믿고 무조건 모험한다. 이건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동영상의 끝에서 제가 전체 총괄된 표를 보여서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상경계열의 국어 반영 비율을 좀 낮게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문은 보통 국어하고 수학을 1대1로 잡죠. 그래서 상경계열을 노리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경우가 됐던 모험 지원을 하실 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세뇌를 시킵니다. 가군하고 나군에서 안전지원 대학을 확보하시고 모험 지원을 하는 전략을 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리과를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3개년 데이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수리과의 난이도는 정치적으로 또 국민 여론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어렵게 내기는 힘들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따라서 작년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1등급 등급 컷만 본다 할지라도 벌써 등급 컷이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만점자고 1등급 컷을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만점자의 비율은 0.58%, 그런데 만점자의 비율은 살짝 늘었습니다. 0.7%로. 반면에 1등급 구성 비율은 5.63%고 그리고 1등급 올해 비율은 5.07%입니다. 그러면 만점자 숫자는 늘었지만 1등급 학생 비율이 줄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학생들이 손도 못 댈 그런 극악의 난이도의
킬러 문제는 출제가 안 되거나 덜 됐지만 준 킬러의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1등급하고 2등급의 표준 점수 차이 격차가 벌어질 거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2등급의 비율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게 올해 그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의 숫자는 8,600명에서 7,000명 정도로 줄었죠. 그런데 2등급의 숫자는 살짝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2등급하고 1등급의 가리는 기준이 뭐였냐면 준킬러 문제를 얼마나 잘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의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어느 정도 어려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모홈 지원을 할 때는 등급 간 표준 점수 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1등급만 보시더라도 추세적으로 등급 간 표준 점수 차가 벌어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19학년도하고는 동일하지만 20학년도하고 비교해 보셔도 지금처럼 2등급하고 3등급의 표준 점수 차이가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국어에서도 설명드렸고 지난번 동영상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수학 시험을 못 봤다. 그런데 다른 과목의 표준 점수로 이 수리과의 모자란 점수를 보완하겠다라는 전략이 다른 애보단 덜 먹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당연하겠지만 난이도는 올라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등급 간 표준 점수 차가 증가가 했습니다. 따라서 국어 시험도 잘 보고 수학 시험도 잘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올해는 상위권의 변별력이 확실히 구분되고 확보가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상위권 대학을 구분할 때 다른 해와 달리 쉽게 어느 정도 선별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자연계가 약간 변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원을 하실 때 요 두 과목의 난이도가 증가는 했지만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생원과 지원의 난이도도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평가원 자료 발표를 보면 생원, 지원, 화투, 또 화원 이렇게 아마 3, 4과목 정도가 1등급 컷이 높게 형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이 과목을 선택을 한 거여서 점수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안전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약간 보수적으로 좀 짜게 잡고 선정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어하고 수학을 잘 본 학생이야 고민은 덜 되겠지만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국어 수학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못 본 친구들도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올해는 안전지원 대학으로 교차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뒤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리가의 1등급 등급 간 표준 점수와 그리고 수리나의 등급 간 표준 점수가 사실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차 전화에서 가산점까지 받게 되면 정말로 큰 이익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대학을 안전카드로 잡고 그리고 나머지 대학에서 모험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학탐구가 올해는 영향력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또 한마디로 표현해놨는데 기존 점수 유형을 벗어났죠. 즉 생원, 지원, 화투와 같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과목의 난이도가 올라갔고 그리고 나머지 과탐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걱정되는 건 사실 이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생원하고 지원을 동시 선택하신 친구들이 계실 텐데 이런 친구분들은 상당히 불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생원하고 지원을 하나 선택하고 다른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도 이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과탐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의 경쟁률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무턱대고 겁만 먹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백분위 또는 자체 변환 표준 점수로 과탐은 반영을 하기 때문에 특정 과목에 몰리는 현상 또는 표준 점수가 치우치는 것을 막고자 이런 보완 제도가 있으니까 너무 겁만 먹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죠. 냉정히 분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영향력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수리가를 이용해서 모험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반드시 가군하고 나군에선 안전지원 대학을 확보해 주시는 걸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리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나도 지난번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2020학년도 시험이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1등급 커트라인 점수도 떨어졌고 2등급도 떨어졌기 때문에 다소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점자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구성 비율을 확인을 해보면 차이가 크죠. 149점에서 147점으로 떨어졌고 1등급 컷도 마찬가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율은 5.02%에서 5.19%로 1등급 학생 비율도 늘어나게 되었고 만점자의 비율은 무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반영 비율인 거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응시 인원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이번에는 결시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인원을 보실 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만 5천 명이 1등급이었는데 살짝 줄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학생 숫자의 변형에 따라서 이런 값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살짝 줄어들게 되었는데 어쨌든 응시 인원이 감소를 많이 했고 결시율도 높으니까 표면적으로 인원수는 이렇게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실 상위권 대학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은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등급 간 표준 점수 차이를 보시면 작년보다는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학년도 수학나의 난이도는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등급 간 표준 점수 차이가 줄어들고 난이도가 중간 정도로 나오게 되면 사실은 수학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의 이득이 반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수학 시험을 살짝 못 보고 국어를 잘 봤다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꼭 강조드리전 등급 간 표준 점수 차이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평이하다고 판단이 되고 1, 2등급 간 표준 점수 차이는 지금 보는 것처럼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보다는 국어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도 당연히 유추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나는 잘 봤는데 국어 표준 점수를 못 봤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수리나가 약하기 때문에 수학 점수로 상위권 대학에 못 본 국어 표준 점수를 보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스카이 대학의 상경계열이라든가 금융 또 글로벌자가 붙은 상위권과는 모험 지원할 때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립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수학은 잘 보고 국어를 못 보신 분들은 이렇게 수학 반영 비율이 센 대학을 잡으셔야 될 거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상경계열 대학이 유리하다는 것도 여러분들 유추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얘기죠. 이건 인문계 학생들한테 불리한 이야기죠. 작년에 비해 교차 지원 시 자연계보다 유리한 요소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변동사항 때도 강조드렸지만 교대에서도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리가와 수리나 표준점수 아까 보셨죠? 등급당 표준점수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산점을 받고 온다면 인문계 학생들이 유리하게 될 요소들이 점차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차전이 가능한 대학을
지원할 때 좀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서를 접수할 때 경쟁률 같은 것도 좀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산점의 여부도 계산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드리자, 수리의 날을 통해서 모험을 또 지원을 대학을 선별하실 때도 가라군에서 안전지원 대학을 확보하고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이번에는 올해 쉽게 출제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데이터상으로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7.43%가 1등급이었는데 사실 12.66%로 인해서 인원수도 많이 증가된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국어 수리나 영어를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 이거 우리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바짝 긴장하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총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꺼내놓고 비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계부터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등급컷 점수차가 나와 있고, 그리고 등급 간 표준 점수 차이가 지금처럼 계산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모험을 할 때 특히 국어 시험이 어려워서 지금처럼 표준 점수 차이에 등급 간 점수 차가 벌어졌을 때 수학이 쉽게 출제가 돼서 등급 간 점수 차가 적어진다면 모험을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학의 등급 간 표준 점수 차이가 벌어져서 모험을 하는데, 특히 국어를 잘 보고 수학을 못 봤을 때 모험을 하실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냥 대충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머릿속에 개념이 깔끔하게 안 잡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구체적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수학가, 수리가의 등급당 표준 점수를 한번 소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전은 수학가가 쉬워서 표준 점수가 지금처럼 형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등급 간 표준 점수 차이가 3점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국어가 지금처럼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고 수학이 쉽게 출제됐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학생이 국어를 잘 봐서 1등급을 받고 어떤 학생이 그 학생이 수학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학생이 국어를 2등급을 맞고 그리고 그 학생의 수학을 1등급을 맞았다고 해봅시다. 자, 우리가 막연하게 계산을 해보면 수학에서 1등급 받은 학생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계산기를 돌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국어 1등급 131점, 수학 2등급 123점, 합치면 254점이 되죠. 그 다음에 국어 2등급이 125점, 근데 수리가가 126점, 합치면 251점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눈에 보이시나요? 수학을 1등급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하고 2등급 표준 점수 차이가 적으니까 국어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점수가 훨씬 유리하게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학생이 비록 수학 2등급을 맞았다 할지라도 국어에서 본 벌은 표준 점수를 수학에 반영을 시켜주면 지금처럼 수학이 2등급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보다 총합이 유리하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선생님, 자연계는 수학가가 반영비율이 더 높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게 훨씬 더 높은데 여러분한테 계산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또 반대로 1대1대1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할지라도 되게 유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단순 계산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보는 것처럼 국어가 어렵게 출제돼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을 때
수학의 표준 점수 차이가 적다면 지금처럼 묘한 결과가 생겨서 점수가 부족한 걸 보완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수학이 마찬가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등급 간 표준 점수 차이가 벌어졌어요. 지금 비교를 해보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요렇게 잡고 계산을 하고 요렇게 잡고 계산을 해서 보면 지금처럼 별 차이가 없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수학의 가산 반영 비율이 더 높아진다면 얘기는 조금 차이는 극대화될 수 있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1대1대1로 잡고 여러분에게 쉽게 인식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수학의 등급 간 표준 점수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국어로 번 점수를 반영시켜도 특별히 유불리의 차이가 극대화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모험을 하는 데는 조심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감안하시고 모험을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걸 다 계산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 배치표를 꼭 활용하시고 컨설팅 하시는 분하고 모험대학을 이런 논리로 골라내시면 됩니다. 어쨌든 따라서 국어, 수학 그리고 등급 간 표준 점수 차이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과는 여러분 알다시피 0.5대 1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겠는데 어쨌든 성균관대가 이거하고 비슷할 거고 뭐 1대 1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대부분.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 반영비는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등급 간 표준 점수 차이가 이걸로 인해서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다.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나한테 백분위가 유리한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를 꼭 따지셔야 될 거고 그리고 모험대학을 지원할 때는 조금 보수적, 즉 점수를 짜게 잡고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경우에요? 국어를 잘 봤지만 수학을 못 본 경우라면.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수학을 잘 봤는데 국어를 못 봤다.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우리 앞에서 강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반영 비율에 따라 수학의 장점은 극대화될 수 있고 이 점수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문계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겠죠. 인문계는 보시다시피 수학의 등급 간 점수 차가 적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국어를 잘 보고 수학을 못 봤다. 여기서는 우리 아까 요 예에서 살펴봤죠.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극상위권 대학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위권 대학이라면 모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극상위권 대학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학생들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모험을 무턱대고 하자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극상위권 대학을 뺀 약간 백분위가 낮은 상위권, 중위권 대학은 모험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탐구에서 의외로 변수가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같이 확인해 보시고 전체적인 전략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